지금 우리나라 바이오는 완전히 레벨업 됐습니다. (8월에는) 바이오 안 사고 못 베길 겁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테크프론티어의 한상기 대표님 처음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AI 씬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냥 나이가 많아서 유명하신 겁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1기. 이래. 와. 기라고 하면 안 되고요. 회. 아, 제가 서울대를 잘 몰라가지고요. 아니요. 그래서 기는 원래 이게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애들이 기고요. 예. 매년 나오는 거는 이제 회라고 그래야죠. 아, 이거 오늘 제가 말 그 단어 선택 이거 좀 쉽지 않겠는데. 최근에 책이 나왔는데 이번 요즘에 그 뉴스에 많이 나오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하정우 AI 미래 기획 수석이 됐죠. 이 책을 쓰고 나서 바로. 네. 아, 대통령실로. 갔죠. 그럼 이 책 같이 쓰실 때는 대담식으로 하셨던데 네. 대통령실에서 콜이 올 거라고는 몰랐던. 생각을 안 했죠. 오. 콜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저랑 의논을 많이 했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이거 뭐라고 조언하셨어요? 가라 그랬죠. 어떤 측면에서요? 가장 전문가니까 전문가가 아닌 경험도 그러니까 기업에서 경험뿐만 아니라 개발의 경험 그다음에 마케팅이나 또 해외와 협력 이런 거에 누구보다도 그 경험이 많은 친구라서 전략적인 측면만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은 충분히 제일 적합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죠. 네. 그 이번에도 간혹 이제 대통령 뭐 어떤 현장 토론회 간담회 네, 할 때 네. 얘기 들어보면은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부산에서. 네, 정말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솔직히- 대통령이 네. 굉장히 똑똑한 친구구나 그래가지고 여러 번 콜을 했었죠. 아, 네. 그래요. 네. 그뭐 뒷얘기 드리고. 예. 예.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가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은. 네이버에서 해야 될 일도 더 남았고.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 예, 예. 하다가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에 그리고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파이낸셜 스테이터스가 그 대출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 근데 이게 저기 AI 미래기획수석이어서 참 좋은 자리긴 한데 차관급이다 보니까 월급이 연봉이 아마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로 줄었을걸요? 자기가 받던 연봉에. 저는 대충 이제 차관급이 얼마 받는지는 아는데 네. 그러면 대충 네이버에서 얼마 받으셨는지가 딱 나오네요. 네이버 많이 그렇게 받으셨네요. 아니요, 네이버 그렇게 많이 주는 회사 아니에요. 임원들이 다른 대기업에 비하면 네이버 임원들은 적어요. 네. 아, 오늘 AI 그거밖에 안- 얘기 안 하고 그거밖에 이런 안 얘기만 줘? 했으면 재밌겠다. 예. 제가 그랬어요. 그거밖에 안 줘? 막 이럴 정도였으니까. 아, 네이버가 네. 상대적으로 그죠? 네. 뭐 해외에서 뭐 지금 AI 인재들 돈 받는 거 보면은 뭐 메타 그렇죠. 요즘에 장난 네. 아니잖아요. 막 뭐 사이닝 보너스로 1억 불씩 제공하고 있으니까 1억 불이면 1,300억. 예. 사이닝 보너스로. 미라무라티라고 그 오픈 AI에서 네. 한때 이제 그 전체 개발 총괄했던 친구가 나와서 그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띵킹 머신즈라고. 근데 그 팀 전체를 10억 불 제안을 해서 다 가져가겠다라고 제안을 그 저커버가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타가 그러니까 네. 저커버그가 미라무라티를 데려오고 싶은데 다 팀 전체를. 그래서 팀 전체를 위해서 그냥 회사를 사버리는. 네. 근데 요새는 회사 인수를 잘 그렇게 안 해요. 회사 인수를 하면 예. 이게 이제 독점 위반이라든가 이런 데에 걸리니까 그쪽 사람의 핵심 인물하고 기술 라이센스만 가져가고 회사는 인수를 안 해요. 그래서 회사는 그대로 남겨놔요. 껍데기만요. 예. 이번에 껍데기라고 얘기하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안 좋은 얘기잖아요.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남아있는 사람이 아. 있고 핵심 인력만 데려가거든요. 이번에 메타가 스케일 AI라는 데 알렉산더 예, 예. 왕이라는 친구 데려갔잖아요. 예, 20대 예, 초반. 예. 예. 그것도 그런 방식이고 그 전에 인플렉션에 있던 그 무스타파 슬레이만을 데려갈 때도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식으로 가져갔고 그 다음에 캐릭터다 AI를 만들었던 친구들을 구글에서 가져갈 때도 그렇게 가져가고 그래서 요새는 인수하는 방식이 회사를 인수 안 하고 핵심 인력과 그 회사의 기술 자산을 장기적으로 배타적이진 않고 라이센스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수십억 불을 내고 가져가죠. 진짜 쩐의 전쟁이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 또 메타하는 반응이 좋아서 주가도 사상 최고치 가고 네. 엄청 또 구글도 이번에 좋았죠. 그죠, 굉장히 구글도 구글 요즘에 실적도 엄청 좋았죠. 좋았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았고.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좋고. 빅테크들 이번 실적들이 다 좋아요. 테크프론티어도 저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막 그런 기업들 인재들 많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하나 오늘 요거 그 AI 전쟁 2.0 책은 저희가 댓글 예쁘게 써주시는 분 한 3분 정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책을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멋진 감사합니다. 책입니다. 하정우 수석과 한상기 대표님이 같이 대담을 나누신 네. 책이고 이게 근데 몇 년 전이더라? 2년 전, 3년 전에 먼저 AI 전쟁의 책이 있었고 이번이 2.0이에요. 1년 반 전에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그 구성을
AI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음. 지금 AI의 현재 기술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기업들의 전략이 무엇이고 하는 거를 이제 쭉 훑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정우 센터장하고 하정우 수석하고는 제가 이제 알고 지낸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죠. 너 나랑 그 대담집을 하자. 너 보고 책 쓰라면 못 쓸 것 같고 일단 시간도 없고 오래 걸리니까. 두 번째 이 친구한테 제가 원고를 가끔씩 제가 이제 총괄해서 운영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정부 관련된 기관에서 나가는 뭐 이렇게 그 뉴스라든가 이렇게 모아서 네네네. 하는 것들을 한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원고를 얘한테 맡겼더니 모든 원고를 논문처럼 써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는 책을 쓰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어려워서. 나랑 그냥 대담을 하자. 그랬더니 그거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담에서 나왔던 게 1년 반 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오히려 하정우 수석이 저보고 우리 업데이트를 좀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원래 목표 중에 하나는 다음 그 당시에 차기 정부에서 AI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언과 어떤 방향성을 기반으로 해서 좀 책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좋다. 네. 그랬더니 자기가 그 일을 하러 가게 될지 몰랐죠. 자기가 다 얘기해놨으니까.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 책의 5장을 읽어보시면 5장에서 우리나라 이런 거 해야 돼요라고 다 썼거든요. 본인이 얘기한 거 있으니까. 네, 이제 그거 하러 가야 돼. 지금 그거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완전히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네. 또 이제 그런 권한 또 이제 생기는 거고요. 물론 이제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 몇 가지를 좀 나눠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예전에 그 AGI 강인공지능에 대한 책도 한번 대표님은 따로 쓰셨었는데요. 예, AGI 시대라고 그렇죠. 명저죠. 예, 본인 말씀으로. 네, 아니에요. 2025년 최우수 과학기술 도서 출판상 받았고요. 얼마 전에 학술원에서 우수 학술 도서상 받았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근데 안 팔려요. 또 이게 좋은 책과 대중적으로 많이 팔린 그렇죠. 책도 또 달라가지고. 네. 전문가들은 다 인정하는 책인데. 근데 그 책에서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예. 인공지능의 어떤 효율성뿐만 아니라 위험성을 동시에 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 모든 기술은 네. 그 유용성과 위험성이 항상 그 병존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듀얼 퍼포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AI라는 기술을 굉장히 인류에게 유익하게 도움이 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네. 동시에 굉장히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AI의 지금 발전 수준을 보면은 그 위험성의 수준이 어떤 분들은 인류 멸절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라고까지 뭐 아니 꼭 터미네이터 스타일로 뭐 와서 우리를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을 그 AI한테 놔뒀을 때 굉장히 큰 파국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니까 네. 그 가능성을 요즘에 더 많이 발견하고 있고 얘네가 왜 이러지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위험성을 더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접했잖아요. 네. 영화 아이로봇에서도 네. 로봇이 결국은 인간을 공격하게 되고 근데 정해진 명령을 따른 거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요인 제거하는 거 인간이네 이렇게 돼버리고 네. 터미네이터도 유사하고 혹시나 그럼 대표님이 우려하시는 모습이라면 어떤 파고? 그러니까 사실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은 뭐 SF 얘기하는 거냐라고 들으실 수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얘한테 어떤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요구사항을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많이 발전하고 있는 에이전트 기술이라고 하는 게 네. 어토노머스하게 이제 자동으로 자기가 그 행동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거나 해서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주어진 타스크를. 그러니까 근데 척하면 착착 이렇게. 뭐 알아서 자동으로 처리를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의미로 태스크를 줬는데 네. 이거를 이제 여러 태스크로 나눈단 말이에요. 예. 내가 예. 그래서 각각 태스크를 잘할 수 있는 에이전트들한테 이렇게 분산해주고 그런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데 이 태스크를 나누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제프 힌턴 교수가 노벨상 받은 네네네. 이런 예를 들어요. 예를 들자면 기후위기 문제를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실행해라라고 하면 기후위기의 원인 중을 보니까 이산화탄소의 발생과 메탄의 증가와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이산화탄소 증가나 메탄의 증가를 일으키는가를 봤더니 인간하고 소예요. 그러면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 이산화탄소 발생률을 줄이는 것이 그 다음 목표가 될 수 있죠. 네네네. 그럼 이산화탄소 줄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존에서 인간의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컨트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하면은 인류에게 끝까지 도움이 되게 얘가 행동을 할 것인가를 다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제어하지 못한다면 얘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문제를 풀려고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가만 놔두면요. 네. 근데 우리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인간이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바를 예.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철저하게 말하지 못해요.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윗사람이 뭐 지시한 다음에 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고 그건 뭐 일일이 다 말해줘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하거나 굉장히 빈틈이 있는 상태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 그거를 잘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데 AI가 그럴 수 있게 어떻게 우리가 제어하고 통제할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그걸 또는 다른 말로는 이제 마이다스 프로블럼이라고 그래요. 마이다스 왕의 손이 되는 데까지 내가 손을 대는 데는 모두 황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음식이라든가 자기 딸은 제외해달라는 말을 안 했죠. 그래서 다 이 사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다스 왕은 그렇죠. 야,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지만 신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가 그렇게 달라며. 네, 그거네요. 물론 그게 인간의 욕심에 대한 징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AI가 됐던 AI 로봇이 됐던 이런 그 초지능 수준의 AI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 프롬프트 명령하는 거에 정말 논리적인 틈새 하나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각을 좀 많이 안 하려고 하고 지름길을 찾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내 인텐트를 다 명확하게 기술할 줄을 잘 몰라요. 한계도 명확하고. 네, 지금 사회자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다 쓰고 계세요. 아유, 부족하죠. 못해요. 아니, 우리 자체가 그러지 그렇지 못해요.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알잘 딱간센 알아서 잘 막 딱 센스 있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면 더 위험할 수 있고. 근데 대표님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질문하는 거에 대답하는 수준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에이전트 기술이 되면서 다양한 실질적인 어떤 디바이스나 장치나 기계에 접근해서 자동으로 실행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죠? 원자로의 그 컨트롤 관계되는 거, 원자로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시작했는데 그거를 AI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이 빨리 걸린다.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점차 AI의 성능이 좋아지고 그러면 효율성이 좋아지니까 맡기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점차 맡기면 나중에는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일일이 잘 안 보게 돼요. 당연히. 안전과 직결되는 것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위 말하는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규제 이런 걸 통해서 제어를 제대로 할 것인가. 인간의 기술 중에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핵무기도 그랬고. 군사적인 그다음에 뭐 이제 유전자 조작을 통한 DNA 기술도 그랬고 제대로 통제를 안 하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AI도 이제 그 기술 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AI가 강인공지능 AGI가 되면 더더욱. 저희는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은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그거는 이제 존 설리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가 쓰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AI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쓴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AI에 전공한 사람들이 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마케팅 용어인가요? 뭐 그분은 이제 그거를 이제 철학자니까 규정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강인공지능에는 인간 수준의 어떤 의식을 갖고 있고 사고를 하고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AI가 발전된다 그래서 의식을 갖거나 인간처럼 행동하고 인간처럼 생각하거나 감정을 느끼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성능이 뛰어난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거에 대응되는 말이 이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AGI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도 좀 빠른 얘기긴 하지만 AGI가 뭘 의미하느냐도 지금 명확하게
학계에서 정의되는 의견은 없어요. 다 각자 내 생각에는 AGI는 이렇다. 그래서 그 AGI의 전문가들에서도 그 딥마인드 같은 데서 나온 논문을 보면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개 다른 데피니션이 있을 것이다. 아하. 정의가 다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인지적인 활동에서 인간의 인지적 활동을 넘어서는 AI 또는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서 인간을 넘어서는 뭐 이렇게 디파인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냥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AI들을 우리가 AGI라고 하던가 또는 ASI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 그래서 초지능. 네, 초지능. 초지능. 그래서 초지능은 완전히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아까부터 대표님 네. 티셔츠에 있는 뭐 빨간 눈 같은 게 눈에 자꾸 예. 왔다 갔다 해서 좀 무섭기도 하고 이 티셔츠 무늬가 뭔가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거라면서요. 예. 이게 1968년도 그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에 등장한 할 9000이라고 할 9000이라고 하는 AI 컴퓨터예요. 예. AI 컴퓨터가 뭔가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추론들이 그 다음에 있는데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얼라이먼트 문제라고 그래서 가치를 따르는 어느 게 더 중요한 것인가를 따르는데 혼란을 느끼면서 얘가 그 우주선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들을 하나씩 제거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데이브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브한테 얘기하는 거죠. What do you think you are doing? 너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데이브? 그러면서 이게 이제 데이브하고 한 9000가 이제 거기서 경쟁을 하는데 경쟁이 아니라 이제 머리 싸움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한 9000을 이제 무력화시키거든요, 데이브가. 예. 근데 이게 1968년도 영화거든요. 맞아, 되게 오래. 이때 이미 인공지능 컴퓨터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제를 우리한테 주죠. 68년도에. 네. 그래서 제가 또 강연할 때마다 이거를 입고 나가는 이유가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방지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고 68년에 그렸던 2001년도는 또 우리가 24년이나 지나왔고. 그렇죠. 근데 앞으로 그 슈퍼 AI 그 시대가 슈퍼 인텔리전스. 그렇죠. ASI라고 그러죠. 초지능 시대가 그럼 과연 언제 올 것이냐? 그 위협적으로까지 느껴지는 게 이게 샘 알트만이 이른바 AGI라고 하는 그 도달 시점을 27년이나 30년, 허서비스도 2030년에서 아무리 늦어도 30년 정도면 AGI 시대가 온다라고들 보더라고요. 근데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그렇죠. 5년 남았죠. 그러니까 그 데비스 허서비스는 2030년이 될지 35년이 될지 한 10년 안에는 가능할 거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샘 알트만은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케팅가이잖아요. 그래서 샘 알트만 말은 별로 안 믿어요. 알트만이 좀 서운해하겠는데요. 서운해한 게 사실인데 어떡할 거예요. 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은 제가 잘 안 믿고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가 2027년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존경하는 제프리 힌턴 교수가 20년 안에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일 보수적으로 보시는 힌턴 교수. 그래서 이제 빠르면 3년, 2년 좀 더 보면은 5년 안에 AGI의 초기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나타나면은 우리가 알아챌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또 얘기를 해요. 오히려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이 되면 얘가 자기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게 될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부러 숨길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이런 얘기하면 또 무슨 SF 소설 얘기하냐 그러는데 이게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런 특성들이. 그래요? 지금 만드는 우리가 가장 앞서가는 프론티어 모델들은 자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자기만의 목표를 따로 갖고 있어요. 자꾸.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고 우리를 속여요. AI가요? 네. 벌써요? 네. 그러니까 보상을 많이 받는 것이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알면서 보상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한테 거짓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걸 보상 해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통제하려고 들면은 말 듣는 척하다가 그냥 통제 안 하고 문제를 풀면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게 어떤 기술이 모자라서 할루시네이션, 환각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럴 수도 있다고. 얘가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갖고 있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짓을 얘기하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충실성이라고도 얘기하는 지표가 있는데 저 책에도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리즈닝 모델이라고 해서 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네. 그 체인 오브 토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의 사슬에서 네.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무슨 논문도 보고 있고요, 뭐 다 웹 나오죠, 검색도 요즘에. 하고 있고요, 뭐 막 이러잖아요. 옆에 쫙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쵸. 일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요즘에 좀 더 챗 GPT 한 5.3나 예, 제미나 예, 2.5 예, 프로면 예, 그 예, 과정을 쭉 보여주죠. 그 과정이 진실된 과정인가를 추적을 했더니 예. 엔트로픽에서 30%에서 40%만 진짜고 나머지는 구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믿네. 진짜인 줄 아네.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러면 더 좋은 보상을 받으니까 잘했어. 그래서 오. 이거 왜지? 왜 이러지? 얘네들이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지금.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라는 녀석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호응하는 것까지 학습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한테 보상 점수가 더 높아지니까 보상 점수가 높아지는 쪽으로 자기를 위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보상 점수라는 게 우리가 뭐 좋은 정답 그러니까 얘기해 줄 때 뭐 빵 사주고 이러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점수로 이제 우리가 보상 함수라는 게 있어서 처음에 학습할 때요. 아니요. 이제 학습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추론할 우리가 때도요? 뒤에 가서 이제 테스트 타임 컴퓨터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거를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네. 이 강화학습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보상 함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얘가 얻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점수가 좋게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그런 점수를 더 얻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옛날이래 봐야 뭐 한 2, 3년 전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가 칭찬해주면 안 해도 한 것처럼 하고 청소했다고 거짓말하고 뭐 숙제다 했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칭찬받잖아요. 네. 그 이렇게 하면 칭찬받는구나 해가지고 그 짓을 자꾸 하잖아요. 그게 생명체가 발전해 오면서도 이 보상회로가 발전되면서 도파민이 생기고 도파민이라는 것들이 사람이 생존하는 데 그렇죠. 중요해졌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요새 이렇게 보면은 애가 이제 그 서너 살짜리가 하는 행동들을 하네 하고 자기 목적을 숨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댓글이 어떻게 달릴지 참 무슨 궁금한데. 소리를 하는 예. 거냐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픈 AI나 엔트로픽이나 딥마인드에 있는 내부 엔지니어들이 지금 테스트하거나 만들고 있는 모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놀라기도 하고 약간 전율을 느끼고 이거 우리가 뭘 만들고 있는 거지? 라는 걸 하고 새로운 모델이 나가기 전에 보통 안전연구소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예. 그때 이제 레드팀을 운영하면서 이제 각종 얘가 이제 이상한 짓을 하나 안 하나 이제 그걸 체크를 해요. 네. 네. 뭐 얘기가 좀 더 번지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CBRN 리스크예요. 화학적, 케미컬, 네. 그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인 거, 네. 그다음에 레디오액티브한 거, 그다음에 그 뉴클리어. 이런 영역에서 얘가 흔하게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아닌 더 깊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나? 이거를 체크를 했어요, 계속. 근데 O3나 이런 데까지 괜찮고 했는데 클로드 3.7 발표할 때 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거를 제공해 주기 시작하네? 라는 워닝이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 그 AISI라고 하는 그 안전연구소들이 이런 거를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거든요. 그럼 얘는 이걸 어디서 알아낸 거지?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막지?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냥 있는 재료들을 바탕으로 어떤 뭐 박사님이 추가로 연구를 해서 뭔가 알아내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 그 수준까지 이제 막 거의 다 왔다라는 거. 거의 다 왔다 아니라 왔어요 이미. 지금 과학 쪽에서 신물질 발견하고 유전체 연구하고 뭐 이런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왜 뛰어난 모습을 보이냐면 알파폴드 2와 3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의 패턴을 읽어내거나 그런 관련성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구조 이런 것을 얘네가 찾아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단백질 구조 같은 것도 그렇다고. 그 접힘뿐만 아니라 이제 핵산이나 이런 거와의 관계 같은 것도 이제 네. 하는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있고 물질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물질이 새로운 물질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지금 그것도 이름은 지놈인데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지놈이라고 하는 물질 발견하는 AI는 220만 개의 새로운 물질의 가능성을 받고 그 중에 한 34만 개인가가 의미 있는 물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메타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8천 개인가 6천 개였나 8천 개인가. 그러니까 그러한 그 가능성 있는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이런 특성을 갖는 물질을 찾아줘 했을 때 인간들은 알아내지 못했던 야. 그런 것들을 발견하거든요. 이번에 나온 유전체에 대한 것도 네. 마찬가지죠. 알파 지놈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얘와 얘 사이의 그 관련성을 우리는 뭐라고 추적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관계성을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거를 예. 얘가 알아내기 시작하니까요. 인간보다 나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쓰지 말자고 이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필요하기도 하고. 네. 그럼 일종의 선을 넘어서는 위험하기는 할 텐데 네. 사실 그러자고 이 AI를 개발해 온 거고요. 네. 단순히 그냥 검색해서 단어 언어만 조합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조금 양쪽이 충돌하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효율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또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거고요. 네. 와, 근데 이미 그 상황까지 와 있다. 그래서 이제 통제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인류의 존재론적 위협이라고 그래요. existential threat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게 올 수 있다. 그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을 p-value라고 합니다. p의 doom value 그래가지고 doom이 올 수 있는 값을 얼마로 보느냐 이런 질문을 실리콘밸리의 AI 하는 애들이 물어봐요. 당신은 p-value가 얼마야? 이런다고요. 그러면 대표님은 그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보세요? 그냥 어림짐작으로. 그래도 한 단자리 수는 될 것 같습니다. 한 2, 3%? 2, 3%. 그 정도면 높은 건가요? 아니 안 높죠. 그 안 높은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에요. 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0% 보거든요. 예, 방송에 많이 나오는 제 후배 박태웅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예. 너는 얼마 보냐? 그랬더니 저는 30%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하정수 선수한테도 물어봤어요. 하정수 선수 PBL 얼마야? 그랬더니 저도 20%인데요. 아니 근데 이게 그냥 누구랑 길 가다가 치고받고 할 확률, 교통사고 날 확률이 아니라 인류가 멸망할 확률, 네. AI 때문에. 네. 2, 30% 너무 엄청 높은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그게 사실이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예? 제가 작년에 AGI 시대 내놓고서 이제 어느 유튜버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막 그렇게 이제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인류는 멸종하면 안 되는 생물인가요? 라고. 어차피 지구에서는 다 돌고 도는 거였는데. 지구에 등장했던 생명체 98%가 멸종했는데 뭐 인류가 뭐 계속 존속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근데 계속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장기주의자들. 근데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하고 이게 이제 철학과 관계되는 건데 그러니까 AI를 그러면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통제를 할 수 있느냐? 네. 해야 된다라는 이제 당위성이 있잖아요. 예. 근데 할 수 있을까라는 것 자체의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건 다르니까. 네. 그래서 막 킬 스위치 이런 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중앙 서버.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두꺼비 좀 내려라. 네. 뭐 파워 내리면 되지 않냐. 파워를 내리지 못하게 막거나 파워를 내리는 게 영향을 주지 않게 자기가 백업 한다든가 할 방법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거를 통제하지 못할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노벨상 받은 제프리 힌턴 교수예요. 그 위협을 많이 또 이제 경고를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통제 못할 거다. 왜냐하면 지구의 역사상 지능이 낮은 존재가 지능이 높은 존재를 통제한 적이 없다. 근데 분명히 이 디지털 지능은 우리보다 지능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한테 어떤 가치가 있게 될 건가? 그들에게. 네. 거꾸로 반대로, 우리가. 반대로. 걔네가 그래서 인간들 요 정도면 내가 좀 봐주만 하네. 인간이 AI한테 해주는 역할이 현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역할. 예. 우리가 만든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 두 번째 에너지 공급해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계산할 수 있게. 예. 근데 얼마 전에 딥마인드에서 알파고를 만들었던 친구가 네.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인간이 만든 데이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AI한테. 네. 그게 알파고와 알파 제로의 차이잖아요.
알파고는 기보를 갖고 학습을 했지만 예. 알파제로는 기보가 필요 없었잖아요. 그냥 룰만 갖고선 자기가 수백만 수천만 건을 둬가지고 알파고를 완전히 이겼잖아요. 그래서 알파제로는 더 이상 이제 알파제로 이기는 그 AI는 없는데 바둑에서 방법만 알면. 네, 바둑은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걔가 관심 일치 영역이 아니에요, 더 이상. AI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얻는 데이터가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험의 시대가 된다. 아니 이게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왜냐면 AI가 경험을 통해서. 왜냐하면 AI가 인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인간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라는 논리예요. 세상을 인간 수준에서 바라봐가지고 인간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지식 수준을 따라가서는 AI는 인간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죠. IQ라는 것도 뭐 끽해봐야 뭐 110, 120밖에 안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아니 그럼 이제 AI가 그러면 하나는 이거고 데이터는 그러면 데이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에너지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자기네들이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수준의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인간이 도움이 된다면 살려두겠죠. 네네네.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영화 매트릭스에. 스스로. 다 들어가서 우리가 생체 전지만 제공해주는 생체 전기만. 그러니까 에너지와 데이터를 스스로 확보할 수만 있으면 더 이상 AI에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필요 없는데 이제 오히려 문제가 되죠. 자원을 없애고 환경을 파괴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런 존재가 되니까 제거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유 저 인간들 막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간의 데이터로 학습을 했지만 나중에 인간들이 이런 AI 전쟁 2.0 책 갖다 주고 AI한테 공부하는데 야 그거 다 아는 거야. 가지가. 이거는 이미 다 아는 얘기죠. 야 가지가 데이터 아유 야, 내가 경험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AGI가 2년 뒤에 올 거냐 5년 뒤에 올 거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지금 제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AI 그 모델들이나 도구들은 저보다 똑똑해요. 저보다 뛰어나요. 이 대표보다 훨씬 뛰어날 거예요. 아유 그럼요. 네. 그런데 뭐 벌써 이미 우리를 넘어섰다. 일반적인 사람은 넘어섰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다리오 아무데이 같은 친구는 이제 노벨상을 받은 모든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에서 무슨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고 뭐 의학 무슨 시험을 패스하고 막 이 얘기 들었던 게 한 3년 전이잖아요. 네. 요새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별로. 당연하니까. 네. 다 풀어버리니까. 네. 어휴, 오늘 어떻게 자지? 아니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 딥마인드하고 오픈AI에서 저기 뭐야 수학 올림피아드 점수가 이제 금메달 수준이 됐다. 인간 이제 잽도 안 된다.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 하나라도 풀 수 있어요? 아니 거기 이제 인간 최고 세계 네. 1등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못 푸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네. 걔가 이제 금메달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세계 1등. 네. 그게 AI가. 그러니까 이게 AGI, ASI, 그러니까 슈퍼 인공지능 시대가 언제가 될 건지도 사실은 인간이 체감 못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이미 왔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다 모든 기업들이 동의하는 수준의 AGI 또는 ASI는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 왜? 아직은 능력이 들쭉날쭉하거든요. 어떤 건 되게 잘하는데 어떤 건 좀 멍청하게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잭드라고 인텔리전스라고 그래요. 지그재그처럼 잭드 인텔리전스인데 이거 말고 이제 전체 모든 면에서 다 인간을 추월하는 그런 수준이 오는 해를 이제 3년 뒤냐 5년 뒤냐 이러는 거지.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급들을 쓰면 네네네. 얘는 나보다 월등히 뛰어나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한 달에 한 2, 3만 원 내는 것들. 네, 그런 것도 있고 300불 내는 거, 200불 내는 것도 있고 300불 내는 것도 있고. 그렇죠.